우리 가게는 동아시아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험하게 다뤄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해외여행 중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특히 다른 나라 사람으로 오해받아 차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우리가 특정 국가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운 모습에 무심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환영받지 못하는 관광객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편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나라 스웨덴이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라 믿으며 강한 자부심을 가진 한 스웨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톡홀름 구시가지에서 마주친 일부 아시아 관광객들의 시끄러운 모습을 보고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스웨덴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곳을 자신이 절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나라로 단정 지어버렸죠. 친구들이 졸업 여행지로 한국을 제안했을 때도 그녀는 끝까지 반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떠난 한국 여행길. 그곳에서 보낸 단 일주일의 시간과 운명처럼 만난 한 한국 남자와의 인연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이 스웨덴 아가씨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바, 우리 스웨덴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란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으며 성장했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스웨덴은 완벽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물론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도시는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줄을 설 때 새치기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죠. 환경에 대한 높은 의식 덕분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일상이 당연한 일부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 때마다 역시 우리 스웨덴이 최고야라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특히 스웨덴이 각종 행복지수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스톡홀름의 구시가지, 감나스탄에서의 몇 차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관광 시즌이 되면 감나스탄은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고 가장 시끄러운 이들은 단연 아시아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불쾌한 사건들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 친구와 함께 광장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밀치기 일쑤였고 심지어 허락도 없이 카페 테이블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셀카를 찍어댔습니다. 카페 직원이 정중하게 주의를 주자 그들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요즘 관광객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또 다른 날, 저는 지하철에서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 바로 앞에서 한 관광객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이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역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 하나 직접 나서서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웨덴 사람들의 소극적인 성격이었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시아 관광객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마 한국 사람들일 거야. 요즘 많이들 오거든 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들과 더욱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pop 듣는 걸 좋아해. 솔직히 말해 저 역시 넷플릭스에서 몇 편의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K-pop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실제 한국 사회와는 전혀 다른 잘 포장된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극심한 빈부격차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드라마는 역시 드라마일 뿐이라는 제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행복지수가 스웨덴보다 한참 낮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면 뭐해?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비친 한국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피로와 혼돈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친구들이 졸업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엘사, 그리고 리사, 세 친구 모두 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안나는 열렬한 KPOP 팬이었고 엘사는 한국 화장품에 푹 빠져 있었으며 리사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에바, 우리 한국 가자. 거기 정말 멋진 곳이래.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다른 데 가자.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어때? 하지만 친구들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보고 서울의 맛집을 검색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는데? 웰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본 한국 관광객들은 너무 시끄럽고 무례했어. 그리고 한국 사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들었어. 그곳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며칠 뒤 더 상세한 여행 계획을 세워와서 저를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투표를 했고 저는 3대1로 패배했습니다. 친구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에바, 우리 한 번만 믿고 같이 가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끔찍한 여행이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고 호텔을 정하고 여행 일정을 짜는 내내 저는 조금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넘기며 신나게 떠드는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출발 며칠 전에는 꾀병이라도 부려서 빠질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친구들은 모두 들뜬 표정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은 한국 여행 앱을 다운로드하고 번역기를 준비하며 한국 음식 사진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그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에바, 이것 좀 봐. 한국 길거리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 떡볶이, 닭꼬치, 호떡. 안나가 신나서 말했지만 저는 그저 괜찮아 보이네 라고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복잡하고 강한 양념의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드디어 이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의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죠. 각종 안내 표지판은 일목요연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심지어 길을 안내하는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또한 매우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객차 대부는 제가 스톡홀름에서 봤던 시끄러운 한국인 관광객들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무척이나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통화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데? 엘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마주했습니다.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건물들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신호를 철저히 지키며 질서 있게 걸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라고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혼잡하고 무질서한 아시아 도시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스웨덴보다 훨씬 빨랐고 다들 바빠 보였지만 그것이 무질서하거나 시끄럽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우리는 첫 식사를 위해 친구들이 미리 알아둔 닭갈비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서도 저는 음식이 너무 맵거나 양념이 강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실제로 맛본 닭갈비는 상상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부드러운 닭고기와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냈고 함께 나온 다양한 반찬들은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특히 식당 직원분들이 무척이나 친절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는 천천히 그리고 참을성 있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서비스라며 음료수를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당연히 팁을 줘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정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텔에서의 첫날 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첫날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 역시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네. 특히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하고 친절한 것 같아. 제 말이 끝나자 친구들은 거봐. 우리가 뭐랬어?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본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일러. 며칠 더 지내다 보면 본성이 드러나겠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의 경험은 제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꿔놓았습니다. 적어도 한국이 모든 면에서 엉망인 나라일 것이라는 생각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나흘째 우리는 쇼핑을 위해 홍대로 향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K 뷰티 제품에 푹 빠져 있었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드나들며 원하는 브랜드를 찾아다녔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홍대의 번화한 사거리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디저트가 아주 맛있는 카페가 있다며 그곳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도를 찾고 있었고 엘사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리사는 다음 쇼핑 장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며 이번 한국 여행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었던 녹두전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빈대떡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 처음엔 그 맛에 놀랐는데 먹을수록 중독되는 것 같아. 제가 웃으며 말하자 친구들도 따라 웃으며 마바가 드디어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시작했네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즐거웠던 나머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나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제 팔을 잡아챘지만 저는 그 말을 채 듣기도 전에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찰나 제 몸이 도로 쪽으로 기우뚱 기울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뒤에서 제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누군가의 품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굉음을 내는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제 코앞을 스치듯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저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놀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구해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키가 큰 한국 남자였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유창한 영어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스웨덴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스웨덴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직설적이고 건조하게 반응하지만 이 남자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의 품에 안긴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려 하자 그가 부드럽게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짓더니 제 친구들을 향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여기는 배달 오토바이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안나와 엘사, 리사는 모두 놀라서 굳어 있었고 특히 제 바로 옆에서 아찔한 순간을 목격한 안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엘사가 그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여행 오신 건가요? 아무튼 조심하세요. 특히 홍대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는 더요. 그리고 그는 다시 제게로 고개를 돌려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되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친 곳은 하나도 없었지만 아직 심장의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여행하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유 모를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미소는 꾸밈없이 따뜻하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감사 인사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와, 무슨 영화 같아. 리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안나와 엘사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에바, 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 오토바이 속도 봤어? 근데 그 남자 정말 멋있다. 널 구해줄 때 꼭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친구들은 흥분해서 떠들어댔지만 저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했던 품과 걱정 가득했던 목소리가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은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걱정을 하더니 제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바, 너 그 사람한테 첫눈에 반한 거 아니야? 엘사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고마웠을 뿐이야. 하지만 제 반응은 오히려 친구들의 확신을 더 굳혀주는 듯했습니다. 스웨덴 남자들이랑은 정말 다르더라.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마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그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어. 안나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확실히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때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걱정과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손짓 발짓을 동원해 길을 알려주시려 애썼고 심지어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았는지 확인할 때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또 다른 날 서울 지하철에서는 한 남학생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다가와 짐을 들어 계단 위까지 옮겨주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돕고는 다시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에서 본 풍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타시면 젊은이들이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에게 배려를 보이는 모습은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스웨덴에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따뜻한 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타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잊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졌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5째 날, 저와 친구들은 조용한 찻집을 찾아 익선동의 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를 맛보고 싶어 검색해서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배경으로는 잔잔한 국악 연주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오래된 골목의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녹차와 전통 다과를 주문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그저 차를 마셨습니다. 엘사가 제 팔을 툭 치기 전까지는요. 에바, 저기 좀 봐. 엘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본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카운터에서 차를 주문하고 있는 사람, 그는 바로 며칠 전 저를 구해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맺힌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대박, 완전 우연이야. 이렇게 넓은 서울에서 어떻게 또 만나지? 안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엄청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이런 우연이 일어나다니. 그가 음료를 받아들고
자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정확히 우리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긴장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친구들도 서둘러 화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안나가 명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로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에게 함께 앉기를 권했고 그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친구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고 즐거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찻집에서 그와 나눈 시간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지만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금방 친숙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우라고 소개했고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신이 나서 한국 여행에 즐거웠던 점들을 이야기했고 민우 씨는 우리가 가볼 만한 재미있는 장소들을 추천해주며 한국 문화에 대해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통차를 마시러 온 것에 대해 아주 좋은 선택이라며 칭찬해 주었고 다른 멋진 찻집들도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쯤 대화를 나누었을까? 제 친구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다며 저보고는 나중에 따라오라고 말했죠. 솔직히 말해 친구들이 우리 둘만 남겨두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정말로 친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얘봐, 우리 먼저 갈게. 너는 좀 이따 와. 의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 씨도 친구들의 의도를 눈치챈 듯했지만 모르는 척해 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조금 더 이야기 나눌까요? 혹시 여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떠난 후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어떠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 오기 싫어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에게는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불쾌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의 말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비난이나 화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스웨덴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에서 보았던 일부 아시아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저로 하여금 한국인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요. 스톡홀름 구시가지에서 아시아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나쁜 인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민우 씨는 제 말을 끊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고 사회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웨덴처럼 평온하고 개인적인 시간이 보장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죠. 제 말이 끝나자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혹시 그를 화나게 한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저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사과할 일은 전혀 없는데 왜 유감스럽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 국가의 단체 관광객들인 경우가 많지만 서양인들 눈에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가 보여준 것은 해외에서 모범적인 행동으로 칭찬받은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지진이 났을 때 현지인들을 도왔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이야기, 유럽에서 길 잃은 여행객을 도와준 한국인 대학생들의 이야기, 동남아시아로 봉사활동을 떠난 한국인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에바 씨가 보신 모습이 한국인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좋은 면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지수에 대해서도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행복의 정의가 나라와 문화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시간과 평온함을 중시하는 스웨덴식 행복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가족, 공동체, 그리고 정이라고 부르는 인간적인 유대감 속에서 행복을 찾는 한국식 행복도 존재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웨덴식 행복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행복의 형태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삶의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불행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사람들,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던 아주머니, 말없이 짐을 들어주던 청년. 그 모든 행동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편견에 가득 차 있었네요.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민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저도 스웨덴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을 거요.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하고 마음을 열어보려는 노력 아닐까요? 그날 찻집을 나선 후 민우 씨는 제게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강남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번화가였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질서 있고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서서 음악을 감상했고 상점가 또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쳐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존중할 줄도 알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기가 넘쳤지만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서울숲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공원을 찾아와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을 모두 평화롭게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한국 사람들도 여유를 즐길 줄 알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공원 산책로를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그 모습은 스웨덴의 공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자신이 만든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운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남긴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민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특히 서울숲은 모두의 공간이니까 함께 가꿔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날 밤 저와 민우 씨는 광장시장에서 빈대떡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빠른 경제 성장이 낳은 문제점들도 인정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돕고 정을 나누는 전통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아주 빠르게 발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했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냈던 서로 돕는 문화가 지금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온기와 선의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친구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변화에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에바,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싫어하던 사람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초반 불만 가득했던 제 태도를 떠올리니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예전에 너무 편견에 가득 차 있었어. 친구들은 괜찮다며 제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진짜 한국을 느끼게 된 것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민우라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너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던데. 안나의 말에 제 얼굴이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저도 민우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친절, 서로를 존중하는 말씨, 질서정연한 모습들. 예전에는 왜 이런 모습들이 차갑게만 보였을까요? 아마도 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민우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남은 여행 기간 동안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편견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방에서 짐을 싸며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사온 기념품들을 자랑하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아쉬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지금의 제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얘들아, 나 고백할 게 있어. 저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계속 오해하고 있었어. 친구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고 이내 안나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사실 처음에는 네가 여행 내내 마음을 닫고 있을까봐 걱정했어. 엘사와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의 고집과 편견, 그리고 그런 저를 향한 친구들의 걱정과 오정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민우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함께 커피를 마실 시간밖에 없었지만 제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했고 저 역시 그를 떠나는 것이 섭섭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일주일이었어요. 고마워요, 야박. 덕분에 저도 제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그렇게나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는 오히려 저에게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생기고 또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건 참으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할 때 저는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서울은 그저 혼란스럽고 바쁘기만 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활기차고 따뜻한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민우 씨와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통화하기는 어려웠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한국 문화, 특히 정이라는 인상적인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어려울 때 돕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문화. 스웨덴은 개인의 독립성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처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식은 제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었죠. 민우 씨가 제게 한국의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두 번째 한국 여행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의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나는 저를 마치 가족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민우 씨의 어머니는 제게 손수 끓인 갈비탕을 대접해 주셨고
저는 한국 가정의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끓여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하시며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들을 제게 싸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 입에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먹으니 엄마가 정말 기쁘다. 어머니의 말씀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 타인을 챙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그 여행에서 민호 씨는 저를 여러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설악산의 장엄한 일출, 그리고 경주의 고즈넉한 고분들, 한국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특히 설악산에서 본 일출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오늘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았습니다. 그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순간을 민호 씨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그 풍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 아주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이런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을 뿐이죠. 그의 말에서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것이겠죠. 저의 세 번째 한국 여행은 가을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서울의 풍경도 색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어 불을 밝힌 경복궁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한복을 입고 민호 씨와 함께 고궁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던 것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민호 씨와 함께 지하철에서 겪었던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나서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상벨을 눌러 영무원에게 연락했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를 부축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안전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내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광경은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호 씨가 말했던 정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이 그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몇 번의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이 나라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민호 씨에 대한 감정도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의 장거리 연애 끝에 민호 씨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 여행 중 유명한 일몰 명소인 새별오름에서였습니다. 그는 제게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고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청혼했습니다. 에바, 한국에 와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주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민호 씨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 다른 문화, 그리고 언어의 장벽까지 제가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셨습니다. 에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니? 한국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나라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딸을 걱정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한국에 직접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부모님은 한국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여행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민호 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의를 갖춰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척 안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효효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민호 씨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시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 에바를 잘 보살펴줄 수 있겠구나. 아버지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모습이
전통과 완벽하게 공존하는 것을 보시고는 정말 감탄스러운 나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실 때 부모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봐,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정말 다양한 거구나. 한국도 그들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마치 부모님께서도 제가 느꼈던 한국의 매력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민우 씨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그토록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혼잡한 사회이지만 그 혼잡함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돕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곳.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한 신세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더없이 따뜻한 세상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편견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